9% 나오고요. 신흥국의 매력도는 7%밖에 안 나옵니다. 작년 10월 달 말쯤 됐었을 때 중국의 스탠스가 확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통화 재정 다 쓰겠다. GDP의 7.2%를 쓰겠다.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떨어졌어요. 제 판단에는 나스닥 100이 현재의 주가는 적절한 가치 대비해서 30% 할인이고요. 자,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지금 적정가 대비 30%가 싸다. 그래서 앞으로 30%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방송을 지금으로부터 14일 전, 정확히 3월 16일경에 한 방송이에요. 나스닥이 아직도 30% 저평가다, 이런 이 방송이요. 올해.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엄청난 폭락이 또 있었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분이 요즘 유안타 증권의 미주 전략팀장, 한국을 대표했던 나스닥 상승론자였죠. 올해 역시나 3만 포인트 간다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은 가장 잘 맞힌 사람이었고, 그러지만 이렇게 걸려듭니다. 이렇게 걸려들죠. 잠깐만. 이 방송하고 가자.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제가 특별히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역시나 제가 보내준 글 있죠. 그 전에 제가 먼저 보내줬잖아요. 자, 그것을 정독을 조건으로 한 방송이고요. 제 방송 어렵습니다. 이 방송이 금융이 쉽다고 그러면 아무나 돈 벌게 그렇지 않죠. 어렵죠, 당연히. 자, 그런데 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잘 들으면. 자만 이제 제 글을 잘 읽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주변에서 보는 방송, 글,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만 남기고 가슴속에서는 지워버리세요. 제 방송, 제 글만 앞으로 가슴속에 남겨주세요. 자, 이 세상에 하나뿐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치밀하고 놀라운 통찰의 딸똑도사 빡빡순이 핸드폰 방송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 일요일자 방송 잠깐 하고요. 짧게 하고요. 모르겠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될지는. 자, 그리고 제 일 보러 가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세 정책,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을 저렇게 박살 내버리죠, 그냥 아예. 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뉘죠. 이것에 대한 판단. 하나는 당연히 트럼프 저 멍청한 새끼. 아니, 저 관세 정책을 하면은 아니 대고 갈 수도 있는데 저 정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윤석열이 했으면 미국에는 트럼프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부류들 있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진보한 부류죠. 자, 트럼프가 부동산에서도 옛날에 2조를 번 사람이고,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 정도 했으면.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는 관세정책 뻔히 지금 작살내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손해보고 있고 그러잖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들, 자기 나라를 주가지수를 억지로 이렇게 내려버리고 그게 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누가 말을 말려도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런 경제학도가도 얘기했다고 그러잖아. 트럼프는 아주 빵점이라고. 노벨 경제학 받은 사람이, 그 양반이.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 좀 알 필요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똑똑하다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상아탑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패스합시다, 이거.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는 그러잖아요. 서울대 법대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멍청한 사람들일 수 있다고. 자, 그런 비슷한 관점이에요. 경제학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어쨌든 심지어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트럼프를 욕해요. 지금 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그거는 아마 무슨 목적, 무슨 의미, 무슨 뜻, 무슨 진의가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 라는 사람은 그나마 아주 여기서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방송을 주로 많이 들어요. 이놈은 어떻게 한가 보자. 이놈은 어떻게. 근데 자, 대표적으로 어제 제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 뭐라 하느냐. 진짜 제가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뭐라 하냐.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 우리 통화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 환율 전쟁이라고 그런 얘기 있잖아. 환율 전쟁 들어봤죠. 자,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위주로 하잖아요. 수입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좀 오르는 거, 1달러에 1,100원보다 1달러에 1,400원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1,400원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수입업자는 망하지 이때. 그렇지만 수출업자는 우리나라가 수출국이잖아. 현대, 삼성 그러니까 그만큼 환율이 낮으면 달러를 벌어와서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엄청나잖아. 돈 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유리해서 환율이 좀 원화 가치가 좀 낮으면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 우리나라 가치가 값어치가 낮으면 자 이렇게 낮으면 우리가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수출 주도국이니까. 그런데 미국은요 여러분도 대충 아시다시피 미국은 금융의 나라예요. 금융으로 돈 벌어버린 나라야. 뭐 엄청난 나라죠. 기축통화국 달러 패권국이죠. 한마디로 그런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죠. 꿈도 못 꾸는 나라죠. 보통 나라들은. 그런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이라는 것은 95%가 지고 5% 쪽으로만 돈이 쏠리는 나라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요. 반대로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요. 왜? 애플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 기업들도 보면 공장을 중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돌리잖아. 이런 사람들이 제조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은요 경제 구조가 어떤 애플이라고 있다 칩시다. 애플만 몇 명만 돈 벌어요. 그 대신 엄청난 돈을 벌죠. 그러지만 일반인들은 아니 그럼 애플이 돈 벌면 일반인들도 그 미국 안에 공장 있다고 그러면 미국인들도 돈 벌잖아. 중산층이. 그러니까 막 제조해서 월급 받아서 돈 벌죠. 그런데 미국은요 그게 안 돼.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그 대신해서 미국은 수입이잖아. 이렇게 수입을 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업인은 엄청나게 돈 벌고 왜냐? 그래도 기업인은 돈 벌잖아. 그 영업이익을 가지니까. 그런데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직원들도 있어야 돼. 같이 돈 벌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 구조가 약하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금융의 나라다 보니까 금융이라는 성격의 특성이 95대 5 게임이라니까. 95가 돈 퍼주고 갖다 받쳐주고 5%가 싹 걷어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인들이 좀 똑똑하기는 해요. 금융에 가난한. 그래서 개미들도 돈을 좀 벌기는 해요. 한 20% 정도가 번다고 보면 돼요. 다른 나라랑 달리.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요. 자, 금융의 나라인데다가 수출국이 아니잖아. 수입국이잖아. 애플의 핸드폰마저도 심지어는 수입해요. 형태는 그러잖아. 수입하잖아. 회사는 미국 회사지만. 자, 이해 오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요. 이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납니다. 빈익부익 기본적으로 이 나라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이란 나라는 자,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는 어쨌든 미국은 딱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면 금융의 나라인데다가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가 아니잖아. 수입하는 나라잖아. 아니 이런 나라에서 무슨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환율이 높으니까 안 좋잖아. 솔직히 이론적으로 수입
우리나라 수출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좋을 거라고 하지만 막상 안 좋잖아. 왜? 수입 물품이 너무 비싸서 원유, 밀가루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서 하물며 수출국이 이러는데 주로 수입국이 생산해서 수출한 나라도 아닌데 무슨 놈의 환율이 높으면 미국 입장에서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낮으면이죠. 달러 가치가 낮으면 또는 미국 입장에서 환율이 높으면 좋습니까? 응?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놈들, 그것도 대학 교수라는 놈들, 경제학과 나온 놈들이 지금 미국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 정책하고 미국을 깨는 것은 달러 가치를 낮추기 위함이다. 왜? 그게 이제 수출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대학 교수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대학 교수냐고. 이게 무슨, 그런데 이거요. 이 양반만 그런 게 아니라 증권사 웬만한 애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그랬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자 보세요. 그 양반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나중에는 뭐라 하냐. 그렇게 스스로 모순에 빠지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달러 가치를 내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한 것 같은데 트럼프가. 그런데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세상이 불안해지고 이 얘기는 어디서 들었더라고요. 세상이 불안해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저차례는 좀 달러 가치가 좀 내리더라도 미국 경제가 좀 흔들리면 좀 내리더라도 여기서 더 나가버리면 이제 세상이 불안해지는 구도로 들어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세상이 불안해지면 반대로 이제는요 어느 단계에 가면은 세상이 불안해지면 야 그래도 믿을 것은 달러밖에 없다. 믿을 것은 미국 국채밖에 없다 해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현상, 다시 말해서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양반도 나중에 강달러 현상이 이렇게 진짜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강달러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면서 왜 그딴 얘기를 하냐고. 모순이잖아 본인 얘기 자체가 지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본격적인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우리가 전제 조건 제가 먼저 좀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이 좀 깁니다. 서두가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자 봅시다. 그렇죠. 대공황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1929년 대공황이 도대체 어떻게 왔어요? 대공황이. 자,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1920년도에는 미국이 1차 대전을 끝냈잖아. 그래 1차 대전이 끝내서 미국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기우는 그런 시대였어요. 미국이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해서 그야말로 그 당시 포드 자동차가 막 나올 때였고요. 비행기도 막 나올 때였어요. 그리고 요즘에 인공지능처럼 마치 전화기가 막 보급될 그런 무렵이었어요. 무선통신 시대. 그래서 그 당시 1920년대는요. 미국을 말로 들면 꼭 오늘날 같았어요. 마치 오늘날 오늘날 버블이 왜 나와요?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열리지 않느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버블이 이제 달린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도 1920년대도 무려 10년 동안 대호황기였어요. 그리고 꿈이 장난 아니었어요. 비행기에 대한 꿈, 자동차 집 한 대당 자동차 한 대 보급 이런 꿈, 전화기 꿈 이런 거였죠. 무선 충전해서 전화기 시대로. 자, 그래서 증시는 엄청나게 오르고 10년을 막 달립니다. 1929년 10월이 돼요. 10월 목요일이요. 둘째 주 목요일이요. 경기 지표는 아직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어느 누구도 침체가 올지 이렇게 주가가 폭락할지 모를 때였죠. 그런데 JP 모건이 뛰어난 회사거든요. 자, 이 유대 JP 모건이 어느 날 갑자기 주가를 막 띄워놓고 막 사람들을 막 기대감을 부풀게 해놓고 목요일 날 갑자기 다 던집니다. 아무 지표가 없었네. 갑자기 다 던져요. 자,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불죠, 하루에. 그것 보고, 검은 목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방향을 완전 바꿉니다. JP 모건 정도면 언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론도 그동안에 막 꼬시는 어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을 두려워하는, 이제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경기 침체 올 줄 모른다. 이런 기사가 이제
바꾸죠. 이제 언론관이. 자, 왜냐하면 JP 모건이 언론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JP 모건에서 어쨌든 다 던져봅니다. 주식을. 그래서 그날 폭락이 나와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폭락이 나오자 다시 말해서 공황이 왜 왔느냐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공황이 경기 침체를 확인하고 경기 침체가 경기 침체가 왔네. 지금 지표가 안 좋네. 실업률이 좀 높아졌네. 이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느 누구도 경기 침체가 다 좋았고, 지표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공황이 온 이유는 주가 지수가 폭락하자, 주가 지수가 폭락하자, 이제 주가 지수는 선행 어떤 그런 지수라고 그랬잖아요. 선행 지표라고 그랬잖아. 주가라는 것은 주가로 인해서 부의 효과, 부의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 자, 대공황도 지표가 나빠서 발생한 게 아니라 먼저 주가 지수가 박살난 다음에 주가라는 이 금융시장의 그런 성격 때문에 금융시장이 나쁘면요. 평균치 이론에서 누군가는 심리가 안 좋아. 평균치 심리는. 그리고 일단은 당장 내 돈에서 주가에서 예를 들면 테슬라 내가 샀는데 여기서 빠져버리네. 한 10%가 빠져버리네. 그러면 심리가 벌써 불안해져요. 그러면 그 전에 소비를 일주일에 4번 외식했다면 평균치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주가만 나빠도. 이것 보고 주가의 부의 효과라, 역효과라고 그러는 거. 부의 역효과. 주가의 부의 역효과. 반대로 주가만 좋으면 부의 효과가 발생하면서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세 상승장이 오죠. 그때는. 그렇지만 대공황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대공황 때 주가가 먼저 폭락하자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왜? 경기 지표는요. 주가만 폭락하면 경기 지표는 후행 지표거든요. 후행 지표, 후행성.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 연준의 운전 방식을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방식이다. 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후행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경기 지표는 나중에 나타나요. 주가 지수가 먼저 폭락하면 경기 지표는 나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경기 지표의 후행성 때문에 미리미리 좀 덜 먹어도 미리미리 꼭대기 머리에서 도망 나올 생각 안 하고 어깨에서 정도 도망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겠는 거예요. 저 역시나 마찬가지죠.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 경기 지표는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타나. 그런데 먼저 주가가 폭락할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가가 폭락할 때는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폭락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게 싹 다 지금 맞잖아. 그래서 미리미리 도망가야 된다. 적당히 먹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경기지표의 후행성 때문에. 자, 공황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주가 지수가 폭락하자 경기지표가 나빠지고 그게 한 달 후에 나오죠. 이제 한 달 후에 나오잖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경기지표가 나쁘거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또 경기지표가 나온 이유가 그게 또 주가 폭락의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 또 폭락하고 또 더 폭락하면 또 경기지표가 더 나빠지고 또 폭락하고 또 더 나빠지고 이러면서 이것을 악순환 구도다. 부의 역효과가 발생한 지점에서는 악순환 구도로 빠져버려요. 이러면은 이제 어쩐다?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왜 그게 나쁘니까 이제 인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인하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이제 금리가 낮아지는 지점에서 이제 인하도 이제 금리 인하도 일종의 누적 효과거든. 금리 인하를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하다 보면 이것도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시 확 돌아서 버려요. 이제 폭락장에서 대세 상장으로 확 돌아서 버려요. 바로 그 지점을 우리는 앞으로 잘 잡아야 돼요. 오늘 방송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오늘 방송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아직은 아닌데 어느 지점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더 폭락을 해야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미국 역시나. 지금은 안 하지. 지금은 안 하지. 왜냐하면 트럼프가 저렇게 여기 가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마무리하고 갈게요. 자, 어쨌든
경기 지표는 후행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대공황 때도 대공황을 잘 연구하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저렇게 폭락이 나와버렸잖아.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는 이거는 긴가민가 하면 안 돼요. 어제도 제가 방송했지만 주가 지수가 요 정도 폭락했으면요.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 엔비디아가 이 정도 폭락했으면 미국의 심리는요. 얼어붙어 있어 지금. 보나마나 이거는. 미국인들 지금 쫄쫄 쫄아 있어요. 그러면 소비 심리 나쁘게 나타날 거예요. 실업률 좀이라도 올라갈 거예요. 어쨌든 경기 지표 안 좋을 거예요. 그게 나타날 거예요, 나중에. 그럼 이제 그거 확인하고 또 내려요, 여러분들. 자, 요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는 금리 인하를 연준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와요. 트럼프는 요거를 잘 알고 있어요. 트럼프는 요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정책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느냐? 트럼프는 이걸 확신하고 있느냐? 자, 그리고 왜 트럼프는 저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느냐?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거는 첫 번째 트럼프가 얘기한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방송했잖아요. 달러 패권을 지키는 거.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축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달러, 무조건 달러는 강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법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대학 교수랑 어떤 경제학과 나온 놈이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이유는 아마 달러 가치를 내리려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상품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금융의 나라고, 상품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상품을 전체 수출한 양보다도 달러를 수출한 게 훨씬 더 기해요. 달러를 수출한 나라, 쉽게 얘기해서 달러를 수출한 나라예요.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달러가 강해야지 수출이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이 강달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동안 미국은 늘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발권국가잖아요. 발권국가. 발권국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발권국이라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연준과 미국 행정부는요, 따로 독립기관이에요, 서로. 우리 한국하고는 틀려요, 다른 나라하고는.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한국도 한국은행과, 한국이란 정부가 있는데, 한국 정부 대 한국은행과 관계는 미국과 연준의 관계랑은 어떤 점에서 확실히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제가 왜 이해를 못 하는가 제가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근데 이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방송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미국이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뭐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코로나가 막 갑자기 있어서 자, 100억이 필요하다. 100억이 필요하다 합시다. 그러면 미국은요, 연준한테 저기고 내가 채권을 발행합시다. 국채를. 내가 이 국채 대신 국채를 증세를 내가 당신들 줄 테니까 그 국채 증서에는 이자율이 딱 적혀 있어요. 이자율이 딱. 자, 이거 이자율이 적힌 국채 증서를 주고 100억 가치를 발행을 좀 해라. 좀 해주라. 100억을. 응? 그러면 연준은 쫙 보고 그래 알았어. 해줄게. 그리고 이제 100억을 찍죠. 연준이 관리하는 어느 인쇄소에 찍겠지. 100억을. 자, 찍어서 그래 100억 가져가. 미국 정부한테 줘요. 이렇게 주면 100억을 주면 미국 정부는 그 100억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채권 증서하고 그 채권 증서에는 그럼 이자율은 얼마죠? 이자율을 딱 정해서 줘요. 이때 고정금리예요. 자, 이때 이자율은 뭐가 결정한다? 그 당시 발행 당시 시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낮으면 이자율도 낮아요. 기준금리가 높으면 이자율도 높겠죠. 자, 기준금리가 낮다는 것, 기준금리라는 것은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똑같은 게요. 국채 이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채권 수익률, 그리고 기준금리, 시중금리는 알고 보면 다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금리예요. 이자율이라는 것은 금리예요. 시중금리 또는 기준금리. 물론 개념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비슷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기준금리에 시장금리가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높으면 시중금리도 높고 기준금리가 낮으면 시중금리도 낮고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해서 연준으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고 연준한테 돈을 받아가죠. 100억을 받아가는데 이때 채권 증서 교환해야 될 채권 증서에는 이자율이 찍혀서 들어가는데 그 이자율은 지금 현재 시중금리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죠. 기준금리가 2%면 이자율도 대충 2%요. 자 이럴 경우에 미국 정부는 자 이자율이 낮았으면 좋겠어요, 높았으면 좋겠어요? 낮았으면 좋겠죠. 왜? 이자율은 계속해서 한 달에 내야 되니까 연준한테 계속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 우리는 한국은행한테 정부가 내지는 않아요. 그냥 한국은행한테 부탁만 하고 찍으라고만 얘기했지 한국은행이 정부한테 이자를 받거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오로지 미국만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자, 미국은 연준이 워낙 강해서 그런 거예요. 연준이 독립기관에서 그런 거예요. 연준이 어떻게 보면 연준은 채권자예요. 미국 행정부한테. 미국 정부는 채무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채권자, 채무자가 약해요.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들은. 자, 미국은, 왜 그래요, 그럼 미국은? 미국은 패권국 같고, 미국은 위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연준을 세운 거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미국 지금 정부가,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으로 저렇게 밀면서 주가 지수를 폭락시켜버리고 미국 경기 침체를 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가장 큰 목적 달러 패권이죠. 달러를 증발시켜버리는 거죠. 원천적인 이건 잠재적인 어떤 문제를 증발시켜버리는 거잖아. 제가 옛날에 우리 엄마가 옛날에 보리밭에 어릴 때예요. 우리 엄마가 보리를 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보리를 섞으면 안 되잖아. 보리를 자꾸 호미로 계속 버리더라고. 아, 이걸 심어놔야 보리가 밭에서 더 많이 날 거 아니냐.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왜 보리를 자꾸 여기서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섞어야 더 농작물이 보리가 많이 생산된대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위치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자, 미국은요, 바로 연준과 미국 정부의 이런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정부는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래서 올린 게 대상장 아닙니까? 2008년 전까지도 2000년에서 2008년까지 대상장 갈 때도 그러다 보면 달러가 발행돼 안 돼? 되잖아요. 엄청나게 초과 발행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많이 발행되면 증시는 올라서 좋은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무슨 문제? 달러가 발행이 많이 되면 발행 많이 된 만큼 달러 가치가 언젠가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잠재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 달러 발행된 분을 감쪽같이 시장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감쪽같이 없애버리면 솎아버리면 기가 막힌 거잖아. 이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동안 16년 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행한 달러가 넘쳐나서 그나마 서학개미들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으로 막 몰려서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미국 달러를 바꿔주고 미국 달러를 소비해주고 그거를 테슬라를 사서 자기 계좌에 감춰놨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지는 것이지. 그냥 나중에 이 서학개미들이 야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야 나 이익 실현할 거야. 야 다시 팔았어. 나 테슬라 팔았어. 야 다시 우리나라 더 돈 줘. 우리나라 돌아갈 거야 이 새끼들아. 빨리 줘. 자 이러면 어떡할 거야. 달러 가치 바로 폭락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이익 실현하고 도망갈 상황을 기다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도망가기 전에 저 새끼들 쪽으로 계좌 쪽으로 달러가 들어가 있을 때 감쪽같이 폭락시켜버리면 우리 엄마가 보리밭에서 보리를 섞듯이 똑같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 오늘 첫 번째 처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그래서 아까 국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뭐 이렇게 쓸데없는 자 문자 날리고 그러냐. 자, 두 번째는 미국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이제 더군다나 미국은 부채 협상을 맞아야 되잖아. 이제 언젠가는 부채 협상도 있고 요 일이 많잖아요. 지금 부채 비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지금 이렇게 트럼프 입장에서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달러 증발해서 주가를 폭락시키는데 언젠가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욕을 만약에 폭락시켜 놓고 나 몰라를 해보면 진짜 나중에 중간 선거라든가 그 후에 4년 후에 공화당은 야, 이 저 개새끼들 다시는 공화당 내가 찍은 것 봐라. 미국인들이 이럴 게 아니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 그동안 폭락시키는 것은 달러를 증발시키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 집권 초반기에 이렇게 폭락을 시켜버리면 이 책임이 바이든한테 가잖아. 자기는 아무 일도 뭐 안 한 상태에서 폭락시켜버린 거니까. 병들게 만든 바이든한테 모든 책임이 갈 수도 있잖아. 정치적으로. 그런 목적도 있다고 그랬잖아. 예. 트럼프는 절세의 승부사니까 정적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게 승부사죠. 바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집권 초반기에 이 카드를 쓰는 거죠. 자신 있게. 그렇지만 트럼프도 언젠가는 풋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다시 달러를 찍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그러지만 그 전에는 그러면 달러를 앞으로 찍고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할 일이 있지. 뭐 있어요? 달러를 속값을 해야지. 아니 기본적으로 그 전에 원상태 갖다 놓고 달러를 섞은 다음에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지가 필요할 때 마치 코로나 때 코로나를 어떻게 했죠? 연준이 설왕설래할 때 야 깔짝깔짝 금리 0.25% 내리자 할 때 야 저까지 멍청한 새끼들아 빠딱 내려 한꺼번에 내려 그리고 돈 찍었잖아. 자 이렇게 해서 미국 금융시장을 들어 올려버렸잖아. 트럼프는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뭔가 해본 사람이잖아. 금융시장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잖아. 연준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해버렸잖아. 자 이런 사람이잖아. 자 이런 사람 입장에서도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집권 초반기에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나는 하나를 내주는데 세 개는 다 죽어나잖아 지금. 자 세 개도 죽일 수 있고. 자 이게 이익이라니까. 나는 이를 다치는데 세 개는 구를 다치잖아. 이 사람들은 상대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 상대성을. 왜 박 단장이 내가 지금 나도 주식에 좀 있어요. 주식에 좀 들어가 있어요.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지만 왜 폭락을 원해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치면 내가 기회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다시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 달러 증발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그랬고 정적 제거, 정적에 대한 타격 이것도 있고 다시는 민주당한테 다 덤덩이 씌우기 위해서는 집권 초반기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자, 그런데 그러면 언젠가는 계속 미국 시장 진짜 싹싹 살려볼 거야? 진짜 대공을 만들 거야?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용하라는 얘기죠. 제가 언젠가는. 자,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자, 일단은 자기 소기 목적 몇 가지 목적 달성한 다음에 그래도 자기도 이제 언젠가는 돈을 찍어야 돼. 달러를 찍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찍어야 돼. 그런데 지금 미국 국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찍습니까? 이렇게 달러를 발행해서 범람한 상태에서 어떻게 달러를 발행하냐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 폭락으로 가면 보세요. 경기 침체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처음에는 금리 인상 안 하죠. 금리 인상 안 하겠지. 금리 인하 안 하겠지. 왜? 아니 지금 저기 관세를 정책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를 개연성이 높은데 어떻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어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라는 얘기는 쌩이죠 완전히. 상대가 금리 인하를 할지
모르는 걸 뻔히 알면서 하는 거지.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속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대체 뭐야? 트럼프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주가가 폭락하면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연준도 금리 인하할 거예요.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예요. 그것도 급하게 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법칙이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시중금리는 뭐라 했죠? 국제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경기 침체가 오니까요.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네. 헛쭈구리. 국채 수익률이라는 건 뭐예요? 국채를 발행한 미국 정부 입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더군다나 미국은 고정금리잖아. 그걸 발행할 때 10년 만기지만 10년치를 미리서 고정해서 이자를 딱 정해본 거잖아.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할 당시가 금리가 매우 낮으면 좋겠죠. 그러면 금리가 매우 낮으면 낮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와서 연준이 그것을 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몇 번 낮추고 제 막바지 마지막 낮출 때 그때가 금리가 가장 절대적으로 낮은 그 단계 아닙니까? 미국은요 바로 이 부분에서 풋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때 풋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풋도 이때 할 거예요. 틀림없이 할 거예요. 트럼프는 이거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경기를 밟아버리는 거, 미국 경기마저 밟아버리는 것은 또한 어떤 목적이 있냐면 금리를 앞으로 국채 발행은 언젠가는 내가 해서 내려놨던 밟아버렸던 미국의 경기를 다시 올려버릴 거야. 그래서 집권 후반기에는 사람들 하여금 와 트럼프 진짜 대단하네. 야 이 경기를 바이든이 이렇게 망가뜨려서 경기가 침체돼서 미국이 한번 대공할 뻔했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트럼프 말대로 야 조금만 기다려봐 좋은 날이 올 거야. 와 그 말을 실천해보네. 이런 평가를 듣고 싶어하는 것은 뻔하잖아. 트럼프는 승부사잖아.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국채 수익률이 높아서 국채 수익률을 좀 낮추고자 하지만 자기 뜻대로 미국 경기 침체가 오고 국채 수익률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국채 수익률은 최고 낮은 단계가 올 텐데 그때를 한 2, 3년 후로 보는 거죠. 트럼프는 그때는 어쩐다 어마어마한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달러를 찍을 거예요. 왜? 당연히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사정없이 날려버리고 싶으니까. 그것도 그냥 눈에 보이게끔. 미국 국민들이, 우와, 역시 트럼프야. 역시 공화당이야. 이런 얘기가 탄성이 터져 나올 만큼.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요, 앞으로 트럼프가 부술한 그런 시점을 지금 와싱상담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 전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답은 다 나온 거죠. 그럼 언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막 대공황 올 것 같으니까 그때는 분명히 대공황 온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그 무렵이. 경기가 가장 안 좋고 주가 지수는 완전히 저는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무렵 되면 뭐를 해야 된다? 제가 미리서 말씀드린 거예요. 반드시 트럼프는 다시 풋 질러볼 겁니다. 엄청난 돈을 또 풀어볼 거예요. 지금처럼 반대로 금리가 낮을 때, 국채 이자가 낮을 때 그때를 노릴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바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반대로 또한 기다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야죠. 그때는 마누라를 팔았더라도 돈을 질러버려야 된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